네, 매주 목요일 이 두 분과 정치권 흐름을 거침없이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김앤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Y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국정기조나 노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그동안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대통령 발언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보고 올까요? 네, 월요일에는요,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하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어떤 말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이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월화수 대통령의 말, 물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제 대신 전한 말인데 아무튼 이런 발언이 있어서 이게 앞으로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께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있는지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저렇게 말씀만 하시고 이후에 어떤 조치가 없으면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말뿐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의 인식과 생각이 좀 바뀐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우려스러운 게 저는 몇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대상과 주어가 국민통합이거나 김한길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언을 못 받았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김한길 위원장 제언을 내가 많이 못 받아들이고 집행을 못 해가지고 나 이 부분 반성하고 싶어. 반성할게 이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반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심이 되게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었구나. 우리가 조금 더 민심에 다가가는 그러한 반성을 좀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정운영 어떻게 해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어. 이런 반성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 김한길 위원장 제언 많이 못 받아들여 반성합니다. 이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김한길 위원장을 정권의 2인자로 이렇게 대우해주는 그러한 문장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봤어요. 그 김한길 위원장 제언 좋은 거야. 다 정책 반영해. 자, 당, 행정부 다 모이라고 했잖아요. 김한길 위원장이 그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나 지금 정책 제언할 거 있는데 좀 만납시다. 김기현 당대표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내가 정책 제언할 건데 만납시다. 장차관들 다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김한길 위원장의 뜻과 말과 행동과 인식이 아니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 그것을 우리가 당과 내각에서 다 반영해야 된다.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사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헤라가 많아요. 헤라. 자, 당 그리고 장차관들 민생 속으로 다 파고 들어라. 물론 대통령께서도 나도 민생 속으로 더 들어가겠어라고 얘기했지만 예. 지난 그저께 어제 나왔던 메시지들을 보면 자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이거거든요. 어떤 지시의 형태다. 네. 근데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는 대통령님 바뀌셔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국정운영 잘못됐어요. 이러한 민심의 심판이었는데 본인은 좀 덜 바뀌고 밑에 사람들 많이 바뀌어 이러한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이런 생각과 말씀하신 것 자체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김성회 소장께서는? 말은 죄송합니다. 말은 결국 움직임으로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 인사에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까요. 그럼 보통 비서실장을 교체를 하죠. 자진 사퇴를 하든 아니면 해임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움직여야 했었습니다.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대통령실의 보고 내용이 굉장히 박빙의 승부로 펼쳐지고 있다는
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더 중심적으로 들어서 아니 선거가 그렇게 어려우면 진작 말하지 그랬느냐라는 말이 바깥으로 새어나올 정도로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도 엉망이었고 대통령실 여론을 파악하는 능력도 엉망이었으면 지금쯤에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죠.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아까 네. 말씀하신 거는. 예. 두 번째는 여당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당과 당정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새로 지도부를 뽑았는데 오전에 불러다가 점심 먹자. 예. 여당의 대표예요. 그리고 당 사무총장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전날 저녁에는 통보한 모양새라도 갖출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거침이 없죠. 아침에 불러서 점심에 와서 밥 먹자 그러면 와야 되고 그럼 이 모든 주역들이 아마 있는 약속들 다 취소하고 들어갔을 텐데요. 나와 있는 사진들 보면 유심히 보시면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예. 나왔던 워딩도 다 대통령의 워딩이고요. 또 불러서 59분 대통령을 재연하는 것 이상 그림이 없었다라는 점. 세 번째는 국민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의민주기구인 정당, 정치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그럼 야당과 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아이고 이번에 김기현 대표 얼굴로 치르니까 지방선거는 잘 안 됐어. 역시 내 얼굴 해야 되겠구만.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회의한 사진도 찍고 이제 직접 소통한다고 하면서 아마 뭐 대학생들이랑 치맥도 한잔 하시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대중들과 만나면 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정상적으로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인적 교체 부분이요. 이번에 이제 김기현 대표는 물러나지 않았고요. 일각에서 뭐 그런 게 필요하다는 지적들은 있었으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도부를 김기현 2기 지도부라고 이른바 부르지 않습니까? 잠깐 저희가 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볼까요? 예, 저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뭐 저를 일일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만희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TK 재선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저 부분을 두고도 저게 과연 이제 옳은 인선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고 조직부총장 함경호,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이제 김혜지 의원이 됐고요. 아무튼 지금 쭉 보고 계신데 잠깐만 더 보여주시고요. 장 소장께는 네. 이번 2기 지도부가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이 어떤 변화의 색채가 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거의 뭐 비슷하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윤핵관들이 1기 당 지도부였었는데 이제 그분들보다 덜 유명한 윤핵관들이 2기 당직을 맡았다. 마찬가지도 친윤 체제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사무총장, 조직사무부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것들이 내년 총선에 실무에 중요한 부서들이거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과 가깝거나 아니면은 윤핵관과 가까운 분들이 여기에 좀 임명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2기 체제를 뭐 윤희석 선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 바꾸세요.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르기 어려워요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예. 대통령은 뭐 바뀌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기대해 보지만 김기현 당대표는 아니야 내가 내년에 공천권 내가 행사도 하고 내 얼굴로 내가 당대표 하면서 내년 총선 치를 거야. 뭐 내가 책임지면 되겠지. 뭐 총선 지면은 나는 정계 은퇴할게. 이런 약속밖에 없거든요. 과연 저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냥 유명한 윤핵관에서 덜 유명한 윤핵관으로 그냥 사람만 바뀐 것이다. 근데 일각에서는 좀 야박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김기현 대표가 과연 연말 연초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네. 그때쯤 가면 네. 어쩔 수 없이 총선 체제가 이제 본격화되면 김기현 대표는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동의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께서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난 다음에 김기현 대표 그만둘 수밖에 없겠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지금 바꿔서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게 맞을까? 과연 김기현 대표 빼고 누구를 집어넣을까? 그럼 더 나아질까? 연말 연초에 어떤 큰 변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를 그대로 한 두어 달 유지한다 이런 관측들도 있고요. 그냥 김기현 대표 유지하고요. 이제 연말 12월 달 되면 공천관리위원장 임명하고요. 내년도 2월 달 되면 선대위원장 임명하면 돼요. 예.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는 그냥 뒤로 좀 빠지면서 다른 얼굴로. 공관이 선대위원장
이 체제로 총선 치를 가능성이 있죠. 예, 김성희 소장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눈엣가시였던 센 윤핵관들을 내보낸 인선이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내에서 일부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당대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당대표가 굉장히 몹시 불쾌했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박성민 의원, 이철규 의원 등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이 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서 선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림을 엎어치는데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먼저 좀 평가를 해보겠고요. 뭐 김기현 지도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장성철 소장님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예. 대통령 앞에 있는 당대표 중에서 저렇게 안 보이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눈에 띄지 않고 윤석열 지도부를 윤석열답게 보이게 하는 그림 안에서는 사실은 저 이상의 인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용인을 하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그 국민통합위원회를 나와서 뭔가 다른 자리를 맡아서 약간 주변에 있는 그림 정도가 허용이 될 거고 나머지는 온전히 대통령의 힘으로 총선을 치를 계획이기 때문에 시선을 분산시키는 모든 인사들은 배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어울린다 거기에. 그런 얘기죠. 예, 그냥 네. 거기에 같이 있는 그림에서 눈에 띄지 않는 대상으로 대통령이 매우 흡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을 언급을 두 분 다 하셔서 예, 그 얘기 마저 해보죠. 엊그저께 그 만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대통령이 강하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른바 김한길 역할론 네. 그것이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김한길 위원장이 이번 총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건 다 가정이고 추측이고 구상인데요. 뭐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김한길 위원장은 얘기했죠. 나는 어디 떠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그리고 실무자들 일 열심히 하세요. 저 어디 안 갑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무척 신임한다라는 신호를 주셨잖아요. 예. 그럼 내년 총선 어렵게 되면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공관위원장을 해서 내년 총선에 공천을 좀 결정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선대위원장을 함으로써 좀 외연확장을 통해서 총선 승리에 좀 힘을 보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근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김기현 체제 무너뜨리고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고 그런 것들은 그 노력 대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분란은 많이 일어날 거죠. 김기현 대표가 왜 내가 그만둬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뭐 항변도 하고 뭐 반항도 하고 이럴 예. 경우에 김한길 위원장을 또 세우려면은 최고위원들도 좀 사퇴시켜야 되고 또 이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다시 비대위원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어요. 그럼 지지율이 쑥 올라갈까요? 그런 대중들이 효과가 봤을 있을까요? 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 비대위원장 오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김한길 위원장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민주당에 있을 때나 국민의당에 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정당이 있으면요. 외곽의 당을 만들어요. 본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대통령과 가까운 그리고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외곽에서 당을 하나 만들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예. 당을 하나 만들어서 예. 내년도 한 1월 달쯤에 같이 합당하는 형식으로 해서 인재 수혈하고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공천 주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전망해 봅니다. 그럼 그것이 이른바 대통령발 신당 창당 네.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네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된다면 장 소장 그냥 예측대로 좀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을 인재 영입하는 형식으로 예. 내년 총선 공천을 하려는 모양새를 좀 띄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지금 그 대통령발 신당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뭐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장악하고 대통령 있으니까 당이죠. 네. 가령 이제 리모델링 네. 당명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총선을 앞두고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요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신당을 만들든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국민의힘의 당명 바꾸고 로고 바꿔요. 그럼 지지율이 쑥 올라가냐고요.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인재 영입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한길 역할론에 대해서. 뭐 전 축구로 따지면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국가대표팀 운영하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이강인의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 김한길은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존재이고 투입되면 존재감을 드러낼 사람이라고 보는데 예. 다만 연말 연시에 전국을 지금으로서 짐작해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즉, 뭐 신당 창당까지 포함해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강 구도로 치러서 누가 150석을 먹느냐, 과반 차지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로 위너텍스 올해 승부를 해볼 수 있고요. 예. 그게 아니면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서 130 정도에서 승부를 내도록 하고 가운데 중원에 한 40석짜리 신당을 끼워 넣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전자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150석을 하려면 수도권에서 무조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게 좀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지지율이나 여러 조건이. 그래서 만약 대통령실이 혹은 국민의힘이 130석 전략으로 후퇴한다면 예를 들면 그 중간지대에 금태섭, 양해양자 의원은 나가 있지만 여기에 이준석, 유승민, 김종인, 유호정, 장혜영 의원까지 또 민주당에서 김한길 의원이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중간지대의 새로운 정당이 두세 개 혹시 서너 개 정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 김한길 위원장이 역할이 실릴 위원장이 평소에 갖고 있던 기술, 좀 전에 말씀하셨던 10에서 20석 정도의 창당을 하는 이런 작업들, 거기서 누구랑 합종 연행을 할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 저는 분명히 역할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안 할 수도 있고요. 예. 저는 김성현 소장님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언을 했다. 왜 그래서 지금 바로 위험스럽습니까? 취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김한길 위원장을 지금 이강인에 비유하셨잖아요. 이강인은 경기 투입이 되면 승패를 바꿀 수 있어요. 경기력을 더 높여가지고 득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한길 위원장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강인 팬들이 되게 불쾌할 것 같아요.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세요, 예. 진짜. 사과도 예. 드리겠습니다. 왜 취소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강인 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취소를 해야 제가 된다는 사실 이강인 팬이라는 그런 산말인데 맥락이죠. 실수였습니다. 예. 그 지점이 있긴 있네요. 예. 그럼요. 꼼꼼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 신당 얘기 조금 해보자면요. 지난주 수요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도 하셨고 그때 이미 우리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도 네. 언급을 한 바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며칠 전에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날 당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요하게 물었는데 신당 창당론에 대해서 요 며칠 사이에 좀 더 진도가 나간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이 본인들이 이제 어떤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 볼까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은 12월쯤 되면 항상 연말 연초가 뭐 가장 주목되는 시기니까요. 대통령, 정부, 여당 제대로 변화할 수 있는지가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신당까지도 다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최근에 인터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비슷한 취지긴 한 것 같아요. 예,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은 늘 강조하고 있고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허무하게 보내면 그러니까 요 두어 달 허무하게 보내면 나도 정치에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 두 사람의 어떤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 신당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공학적으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면 어느 당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이냐. 물론 오늘 아침에 윤상현 의원은 여당을 떨어뜨리는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단박에 이해는 됩니다. 보수 정당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2016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예상과 달리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표를 더 많이 잠식했다라는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뭐 보수 쪽에서 많은 여러 가지 득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도와 무당층에서도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신물을 내는 그러한 국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매년 총선에서 정당을 만들게 된다면 지역구 의석을 얻기는 어렵겠지만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의원의 다수 의석을 좀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어느 당 표를 뺏는다라기보다는 좀 지겨워하는 국민들, 정말 더 이상 너희들 너무나 싸우지 마. 좀 중간에 어떠한 중간지대가 있었으면 좋겠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좀 배지를 달았으면 좋겠어. 그걸 염원하는 분들이 이분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천받는 게 매우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에 국회로 입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그럼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뭐 대선을 노리는 네. 사람이니까 조금 뭐 상황은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고요. 제가 아니에요? 지난주 화요일 날 이준석, 유승민 이 두 분 만났거든요. 뭐 저 따로 만난 건 아니고요. 예. 같이 몇 분이 해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두 분들도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라는 절박감이 있더라고요. 아, 두 분 다? 네, 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만약 내년 배지 안 달면은요, 한 3년 정도 대권을 향한 길이 상당히 좀 험난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본인 배지 달고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모습과 가끔 그냥 우리 사사건건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고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고 이렇게 훈수해서는 대권 후보의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꼭 배지를 달 지름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분 다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역과 관련돼선 이준석 대표에게는 여전히 노원은 버거운 상대입니다. 지역구가 일단 두 개로 줄어들지 어쩔지 알 수 없고 예. 전국적인 인지도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의 김성환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이 그립감 이런 것들 예, 강한 때문에 후보들이에요. 예, 이준석 지역도 대표가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에 계속 들리는 얘기는 노원에서 이준석 대표 활동을 뭐 목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실패가 마지막이잖아요. 즉 수도권에서 본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은 저는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2027년 갑작스러운 대권 도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호남이랑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 얘기거든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매개로 해서 금태섭 위원까지를 포함하는. 아우르는 예. 이런 형태의 정당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 호남에서 어떤 파괴력을 가질 것인지가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될 것이고요. 사실 제가 뭐 TK의 민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반드시 여당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랑 가까우시니까 방송도 같이 하시고 노원병 공천을 줘야 한다라고 오늘 아침에 윤상현 의원도 얘기하셨고 사실 그런 시각들이 꽤 있잖아요. 뭐 노원병이 그렇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리한 지역구도 아니고 거길 원한다면 그 공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근데 노원병 공천을 받는 것만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이준석 전 대표도 마음을 떠난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큰 변화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있지 않는 한 노원병의 공천을 받는 것만으로 왜냐하면 당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회자께서 정확하게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읽은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준석 대표랑 제가 긴밀하게 연락하진 않고요. 한 1주나 2주에 한 번씩 그냥 유튜브 촬영할 때마다 그때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인 행보에 대해서 서로 그냥 긴밀하게 논의하지 않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노원병 공천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떠난 것 같고요. 본인이 확실히 배지를 달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확실한 길을 좀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에는 신당 창당의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서초에 출마하시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유승민 대표는 서초에서 지난번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상당히 득표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승부를 걸어라. 지역구에서 승부를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저는 그 두 개 다 좀 옳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이준석, 유승민, 뭐 박원석, 이현주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로 통칭되는 분들이 그냥 비례대표 정당 만들어라. 그렇게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예. 제 느낌상. 물론 박원석, 이현주 두 분은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여전히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아닌 만약에 것 신당을 같아요. 창당하면 네. 둘이 같이 가는 거는 상수입니까?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아니 유승민 대표랑 좀 연락을 하냐, 먼저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예. 연락을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대화 나눠본 적이 되게 오래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멀어진 관계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좀 뜸해진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나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 좀 시간을 두고 상황이 전개되는 걸 좀 봐야 되겠다라고 양쪽에서 그냥 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장승철 소장께 좀 그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물어봤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예, 민주당 얘기를 해보자면 23일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한다 그러고요. 네. 가장 주목되는 건 복귀하고 나서 그 이른바 그 5명, 비명계 의원 5명에 대한 징계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병원에 있을 때부터 일관되게 냈던 메시지는 작은 차이를 줄이고 함께 합쳐서 가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전 의심할 여지 없이 같이 작은 차이를 줄이고 합쳐서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누구를 쳐내고 누구를 징계하고로 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 전혀 없다고 보기 그런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어제 이 자리에 나온 박주민 의원도 징계는 필요하다고 본다. 자기도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내용과 수위는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의원의 포지션과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종 결정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몫일 거라고 보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징계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할 까닭은 없다고 보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5만 명이 넘게 질의를 했고 또 제소가 돼서 윤리에 넘어가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윤리에서 기계적으로 판단하게 하겠다. 여기서 전 한 발도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 부분은. 그 민주당은 뭐 이 질문이 좀 어떨까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뭔가 패배 이후에 뭔가 복잡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서 혁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 바뀌어야 된다, 뭐 김기현 대표 물러나야 한다, 어떻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제가 기억을 거슬러 보면 국민의힘이 더 내부적으로 뭔가 복잡거림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주목도도 높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그 효과도 좀 역설적으로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내부적으로 혁신이나 대중들을 위한 긍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이런 숙제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복잡거림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바뀐 게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또한 바뀐 게 없고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요. 예,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예. 민주당은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이제 공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사실 이야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공천 혁신이라는 것은요. 두세 달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순간에 에너지를 몰아서 며칠 동안 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 며칠 안에 에너지가 고도로 집중되는 1월 초에서부터 2월 초까지 어느 기간 동안에서도 특정 며칠 사이에 소위 말하는 뭐 물갈이라고 하면 물갈이 하여튼 그런 격정적인 변화는 며칠 안에 일어나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고요. 그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내 화합을 다지는 것이 하나,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당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영입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특히나 혁신 관련돼서는 할 내용이 있어도 자, 내가 다음 달부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 솎아내겠다라고 선언하고 했던 것은 총재 시절에 김대중 총재도 안 하던, 김대중 총재도 그 당시에는 언론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어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다음에 대리인들이 나와서 누구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았던 걸 과거를 돌려보면요. 그런 응축되는 에너지는 결국 1월 언젠가 저는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공천과 관련해서 격정적 변화는 가령 어떤 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부산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뭐 하태경 의원의 경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내올 수 있는 에너지는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조금 남들보다 나은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의원들이 뭐 예를 들면 고향 앞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구에서의 도전을 꿈꿔본다든지 이런 식의 에너지를 좀 보여줄 보여줘야 수 있는 된다. 계기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응축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대표와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했던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은 예, 아니었습니다. 2016년 말씀하셨고 한 30초만 좀 예. 야당이 민생을 챙기긴 어려워요. 그냥 주장만 하는 거죠. 정부 비판과 공격을 하는 거죠. 대안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야당은 바뀌었어요, 혁신해요, 변화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천 혁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고, 공천 혁신이, 공천 쇄신이 결국에 비명계 퇴진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평가는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 때 내부의 분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선택을 좀 보고 싶어요. 예. 비명계 원들에서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그래서 정청래 박주민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작은 차이 극복하려고 하는 그 의지대로 행할 것인지 좀 일주일 정도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사건건 김현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성회, 장성철 두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